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로 돌아가고, 자, 그리고 포인터를 다시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 대량 생산 체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점점 그 경영 기업들의 이슈가 이제 대량 생산 체계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인권,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작업 환경 이런 쪽으로 옮아가는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시대, 지금 이제 생산 관리 이후의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의 기계뿐 아니고 종업원들까지 이제 경영학에서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호선 실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HR, Human Resource, 인사 관리나 인사 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제 경영학에 관심을 쏟게, 연구 분야가 경영학에 관심을 쏟게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2차 대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포드와 테일러의 그 작업 방식에 대한 종업원들을 기계처럼 취급해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하던 그런 것에 대해서 종업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비인간적인 노동 강요에 대해서 종업원들이 노조를 조합해서 노조를 조직해서 저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24년에 하버드 대학의 메이오 교수라는 사람이 미국 웨스턴 일렉트로닉 거기에 그 시카고 호손 공장, 그러니까 호손 실험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공장 이름입니다. 호손 공장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조명이라든가 소음 등의 작업 환경이 종업원들의 작업 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장의 밝기를 더 밝게 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런데 조명을 어둡게 해도 생산성이 향상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우리가 그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에서 그 실험 그 그룹과 관찰 그룹을 이제 구분했을 때 이렇게 작업장 밝기가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의 원인은 조명이 아니고 종업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회사가 종업원들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는 그것이 이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그런 혁명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즉, 인간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과 배려가 있을수록 높은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이런 획기적인 사실을 실험 결과 밝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생산 관리의 시대를 넘어 이제 마케팅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공장 기계에서 종업원의 인사까지 연구 대상에 삼았다가 이제는 소비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마케팅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자, 미국은 2차 대전 중에 군수물자를 생산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유럽에서, 미국 땅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 일본의 그 침략을
받기도 하와이 섬이 침략을 받기도 했지만 미국 본토가 전쟁터는 아니었잖아요. 주로 그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런 데가 이제 전쟁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미군이 참전하면서 또는 참전하기 전에도 유럽에서 군수물자 생산이 어려우니까 그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군수물자를 생산해서 유럽으로 이제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졸지에 미국이 세계 그 초강대국 대열에 올라서게 된 거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군수물자 생산이 생산 시설이 이제 과잉 생산 문제가 된 것이죠. 그 막대한 그 소비를 받쳐주기 위해서 군수물자 소비를 받쳐주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생산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생산 시설이 모두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건이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 후에 그 유럽의 소비자들이 근검 전략을 통해서 소비 행태도 많이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독일의 전후에 성냥 하나를 켜기 위해서는 담배 피는 사람이 몇 명이 모여야 성냥 하나를 켰다. 뭐 이런 거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 근검 전략이 유럽 사람들은 2차 대전 후에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저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13년 동안 살았지만 그런 그 독일인들의 근검 전략은 지금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급이 소비를 능가하는 그런 공급 과잉 시대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역사에서는 인류 역사상 물건을 만들면 모두 다 팔렸었단 말이죠. 이 2차 대전 후에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공급 과잉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과잉 생산 이슈에 부딪힌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고객을 이제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다 보니 이게 경영학의 연구 분야가 되었다는 거죠. 기계와 직원에 이어 그러니까 이제 기계와 종업원이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었는데 이제 소비자에게 투자를 해야 하는 연구를 해야 되는 마케팅의 시대가 대두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의 대가 필립 코틀러 교수 같은 사람이 이제 현대 경영학의 인기 분야로 마케팅을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경영의 관심이 공장 기계와 종업원뿐 아니고 소비자까지 확대되는 마케팅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시간이 흘러 1973년이 됐습니다. 1973년이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 산유국인 중동의 여러 나라 국가들과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이스라엘 간의 중동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중동 지역의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을 한꺼번에 대폭 4-5배 인상하는 그런 일이 1973년에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오늘날 기업들의 수익 모델을 보면 원유와 엄청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유 가격이 10% 20%도 아니고 이게 5배 4배가 올라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의 관심이 기업 내부, 즉 공장, 종업원,
또 소비자 이것뿐 아니고 기업의 활동 근거가 되는 외부 환경으로까지 기업의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전략 경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오일 쇼크는 미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영학은 미국에서 많이 연구되었으니까. 유가 상승과 함께 기업의 생산 원가가 급증하게 되었어요. 생산 원가가 급증하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불했던 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사야 되니까 심각하게 소비를 줄이는, 이제 수입은 그만큼 늘지 않았으니까 소비를 줄여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세계 경제는 침체기에 돌입한 것이죠. 이러한 예상치 못한 변수의 그 무서움을 실감한 기업들이 이제 그 전략 경영을 담당하는 기획실이라는 것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막다들이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서 코닥이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필름을 소비자들이 더 이상 종이 사진으로 인화하지 않는 그런 그 위협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이러한 환경 요인의 변화를 대처하지 못해서 위대한 기업 코닥이 파산하고 말았던 그런 사례를 봤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 전략 리스크 관리를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전략 경영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전략 경영을 연구한 선구자로서는 하버드 대학의 그 마이클 포터 교수가 다이아몬드 모형 5 forces 모델을 이제 발표를 해서 기업들에게 크게 어필을 했죠. 그 기업과 또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다이아몬드 모형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해서 기업의 미래 전략의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수립을 길잡이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다른 그 교과서에서 보겠지만 그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모델은 이렇게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그 다음에 잠재 진입자의 위협, 그리고 대체제의 위협, 구매자와의 협상 교섭력, 공급자와의 협상 교섭력, 이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첫 번째 이 다이아몬드의 중간에 기존 산업 내에서의 경쟁,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산업의 매력도는 하락하고 기업은 차별화 전략, 원가 절감 전략을 추구하고 적시에 철수도 해야 되는, 그 수익 모델에서 철수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산업 매력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그 독과점에서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게 될 때, 그때 이제 기업은 그 소비자 대비 그 시장 지배력이 낮아지는 그런 원리를 이제 봤을 텐데, 바로 이제 이게 기업 간의 경쟁의 치열화로 인해서 산업 매력도가 하락했을 때, 그런 기업의 경우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차별화 전략을 쓸 것이냐, 원가 절감 전략을 쓸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 수익 모델에서 철수할 것이냐, 이런 전략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의사결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기존 기존 그 경쟁자들 외에 잠재적 진입자가 또 나타나서 위협이 되는 거죠. 자, 외부자가 지금까지 그 산업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외부자가 해당 산업으로 진입할 위협이 존재합니다. 항상. 이 진입장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라든가 그 분야에서 그 기업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함으로 해서 다른 그 외부 진입자들이 섣불리 들어올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진입장벽 구축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재의 위협입니다. 이 대체재는 경제학에서는 버터와 마가린이 이제 대체재의 그 아주 그 고전적인 사례인데, 요즘 와서 대체재는 이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죠. 자, 여러분들 요즘 카카오페이 하시죠? 저도 이제 집에 있지 않을 때는 카카오를 통해서 결제를 송금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은행들이 카카오가 처음 나타났을 때 카카오가 자기들의 송금이라는 서비스의 대체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대체제에 대한 우리의 그 기업의 기업이 대체제를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코닥의 예를 봐서도 마찬가지죠. 코닥도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으로 인화하는 것에 대체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닥이 망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와의 협상력은, 구매자는 이제 소비자죠. 구매자가 대안이 많아서 가격 인하라든가 품질 향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 기업이 이제 공급자로서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체인에서 기업은 외부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잖아요. 이 공급자가